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2급 시험 대비 가족 상담 실전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의 실전 문제는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들을 좀 잘 아시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로 많이 채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 문제 같은 경우가 상당히 중요한데, 모델 문제 외에 다른 개념들, 그리고 뭐 사정 도구라고 하는 가계도 생태도 이러한 문제들로 조금 채워보았습니다. 또한 사례 문제도 좀 넣어드렸으니까 그런 점을 좀 잘 착안해서 풀어주시고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반부 들어가는데요. 26번에서부터 38번 문제까지 13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6번은 가족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족 치료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 25문제 중에 2문제가 미스가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양해를 바라고 제가 문제를 풀면서 노란색으로 해 놓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 변화에 민감한 체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족보다 더 큰 체계는 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사회가 변화되면 이러한 가족도 같이 변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1인 가구의 급증입니다. 지금 현재 1인 가구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회 변화를 따라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 가족은 점차 정서적인 기능이 어떻게 되고 있죠? 약화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정서적인 측면이 강화됐던 것은 전통적 사회에서 정서적 면이 아주 강했죠. 현재 현대 사회는 우리 가족이 정서적 기능이 많이 약화되고 있고요. 가족의 현재 모습은 많이 들어보셨죠? 세대 간 전승된 통합과 조정의 결과물이다 말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세대 간 전승. 자, 세대 간 전승은 윗세대에서 나타났던 것이 아랫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세대적 전수라고도 하죠. 세대적 전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야기하신 분이 모레이 보앤입니다. 보앤인데, 가족의 현재 모습은 윗세대에서부터 쭉 내려온 전승된 통합과 조정의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능적인 가족은요, 응집성, 이거는 일종의 이제 응집력이니까 소속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결속력이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적응성, 문제 해결력이 높은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응집성이나 적응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정 모델이 있잖아요. 순환 모델이라고 하는 그 모델에서 주로 보았던 것이 응집성, 그리고 적응성 이런 것들이다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다 옳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답은 5번입니다.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27번 문제 들어갑니다. 27번 문제는 체계 이론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첫 번째가 네겐트로피, 두 번째가 항상성, 세 번째가 경계, 네 번째가 다중종결성, 다섯 번째가 부적 환류입니다. 이미 시험에 여러 번 등장했던 것들입니다. 우리가 체계 이론의 각각의 하위 개념들인데요. 자, 네겐트로피는 역엔트로피라고도 하죠. 네겐트로피는 역엔트로피라고도 합니다. 이 역엔트로피, 네겐트로피는 바로 개방체계와 연관성이 있다. 개방체계와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암기법이 개역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론에서. 자, 그러면 체계가, 개방체계는 에너지를 교환하는 거잖아요. 체계를 뭐한다? 유지하고, 그 다음에요, 발전을 도모하고, 그 다음 뭐한다? 생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주고받는 개방체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계가 쇠퇴되고 소멸하는 것은 엔트로피고, 체계가 유지되고 발전하고 생존하는 것은
바로 개방체계인 역엔트로피, 넥엔트로피와 연관성이 있겠습니다. 자, 반대는 엔트로피입니다. 반대는 엔트로피로서 엔트로피는 폐쇄체계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죠. 항상성입니다. 항상성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체계의 경향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그린다면 항상성은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균형 상태가 유지되는 건데 이것을 역동적 균형 상태라고 합니다. 역동적 균형 상태는 달리 말하면 호메오스테시스, 항상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계입니다. 경계는 체계를 외부 환경과 구분짓는 둘레, 그래서 우리가 바운더리라고 하죠. 맞습니다. 경계는 간단하게 개념 잡으시면 됩니다. 자, 다중종결성입니다. 다중종결성. 종결은 끝자락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처음에는 한 가지의 방법이었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의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면 이것은 다중종결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중종결성을 그림으로 표시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서로 다른 경로와 방법을 통해 라고 했어요. 끊고 같은 결과에 도달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다중종결성이 아니라 같은 결과에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귀결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동등결과성이다. 동의어입니다. 동등결과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이걸 굳이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동그라미, 세모, 별이었는데 이것이 하나로 집약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뭐 예를 들어서 마른 목골로 그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한 가지로 이 여러 가지 것이 있었는데 한 가지로 똑같은 결과로 도달한다면 이것은 바로 시작 동등 결과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되셨죠? 4번이 잘못됐네요. 자, 그 다음에 부적 환류 들어갑니다. 부적 환류는 체계가 목적 달성이 어려운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체계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로 부적 환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설에도 나와 있는데요. 좀 이따 봐드리겠습니다. 체계가 여기 나온 대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체계가 부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역으로, 네거티브잖아요. 역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부적 환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4번이 답이 된다. 여러분 해설을 보십시오. 심화학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심화학습에 정적 환류와 부적 환류를 넣어드렸습니다. 진하게 볼드 처리된 것을 보시면 되는데 정적 환류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정적 환류는 현재의 변화가 지속되거나 증폭되는 환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유지되거나 증폭되는 걸 말해요. 그게 바로 정적이다. 포지티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 자녀의 행동에 대해 칭찬을 하면 그 행동이 증가하고요. 일탈행동에 대해 잔소리를 하면 일탈행동을 더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적 환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부적 환류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상태나 변화, 새로운 행동이 부적절하므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환류를 말합니다. 이것도 사례를 보시면 예를 들어 밤 9시 이전에 귀가하게 하는 가족 규칙을 이 자녀가 어겼습니다. 부모가 꾸중을 했겠죠. 그랬을 때 9시 이전에 귀가해야 되는 규칙을 지키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부적 완료다 말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개념하고 아래에 있는 사례 이 정도만 잡으시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 정리해 놓으세요. 자, 27번의 답은 4번이 답입니다. 28번 문제 들어갑니다. 생태체계 관점에서 본 가족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이것도 체계 이론과 연관성이 있겠죠. 자, 옳지 않은 것은 인데 우리가 앞에서 항상성 보았습니다. 항상성 하나 정도 보았는데 보세요. 가족 구성원들이 현재 상태를 뭐한다? 유지한대요. 현재 상태를 쭉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항상성이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균형 상태를 이루는 경향, 이게 바로 항상성이니까요. 맞습니다. 경직된 경계가 있는데요. 경직된 경계는 무관심입니다. 가족 구성원들끼리 무관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가족이 다수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다. 상관없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다수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상담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와 접촉을 하는 거네요. 맞죠? 외부와 접촉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일종의 개방된 경계다. 개방된 경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외부와 접촉을 하니까요. 외부와 접촉하기 때문에 외부와 접촉함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하위 체계에 들어갑니다. 하위 체계는 가족 구성원들이 경계를 가지고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그게 바로 하위 체계라고 합니다. 하위 체계는 지금 이 지문은 좋은 거죠. 가족 구성원들이 경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렇습니다. 명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확한 하위 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명확한 하위 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핵가족의 하위 체계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세대 가족이 핵가족이 되는데요.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4인 가구의 하위 체계는 첫 번째 이겁니다. 부부 하위 체계. 두 번째는 이겁니다. 부모, 자녀 하위 체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겁니다. 형제, 자매 하위 체계입니다. 자, 우리가 핵가족에서 가장 기본적인 하위 체계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각각의 경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큰딸로서, 막내 아들로서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자, 피드백입니다. 가족이 사회 환경과 여기 나오네요. 환류를 주고받으며 변화를 도모하는 것. 이걸 우리가 피드백, 환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순환적 인과관계 아시죠? 순환적 인과관계는 가족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어서 가족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순환적 인과관계고 이것을 우리는 호회성, 레시프로시티라고 해서 상호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사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번 지문도 맞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답은 2번입니다. 29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29번 문제는 해결 중심 모델이 나왔습니다. 김인수, 스티븐 듀쉐이저의 해결 중심 모델, 개인 목표 설정 원칙입니다.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첫 번째, 이게 포인트. 내담자에게 중요한 것을 목표로 하는 것 좋습니다. 7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제가 좀 이따가 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것을 목표로 하는 것 맞습니다. 목표를 너무 큰 것을 세우게 되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습니다. 목표를 종료보다는 시작으로 간주하는 것 좋습니다. 우리가 목표는 달성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 목표를 시작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있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우리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가족이 이제까지 꾸준히 해왔고 잘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잘하고 있는 것, 가족이 잘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일종의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목표 수행은 힘든 일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가족의 공동 노력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돼요. 자, 여러분 해설을 잠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문제 해설입니다. 실력 따지기를 보시면 해결 중심 모델의 개인 목표 설정 원칙 7가지가 있습니다. 1번 내담자에게 중요한 것을 목표로 하기, 2번 작은 것을 목표로 하기, 3번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행동적인 것을 목표로 하기, 4번 없는 것, 가족들에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행동들에 관심을 두기, 목표를 종료보다는 시작으로 간주하기, 내담자의 생활에서 현실적이고 성취 가능한 것을 목표로 하기, 목표 수행은 힘든 일이라고 인식하기, 이러한 것들이 해결 중심 가족 치료의 목표 설정의 원칙들입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답은 4번입니다. 자, 30번 문제 들어갑니다. 30번 문제는 사티어, 경험적 가족 치료죠. 사티어, 경험적 가족 치료, 경험적 치료라고 쓰겠습니다. 사티어는 의사소통의 유형을 이야기하신 분이죠. 그런데 사례가 알코올 의존을 겪는 가장과 그 자녀의 상황입니다. 자, 옳은 것은 인데요. 첫 번째 회유형, 두 번째 초이성형, 세 번째 비난형, 네 번째 산만형, 마지막은 일치형입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이 유형은 5가지가 있어요. 5가지의 유형을 이야기하신 분인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자녀 때문이라며 자신이 외롭다고 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2번 스트레스가 유해하다는 연구를 인용하며 술이라도 마셔서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침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려서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다며 벌떡 일어나 방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살기가 힘들어 술을 마신다며 자신의 술 문제가 자녀 학업을 방해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5번째는 다른 사람들 말이 다 옳고 가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술 문제에 대한 벌을 달게 받겠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가로친 것이 포인트예요. 그것을 먼저 말씀드려야 좀 빨리 찾기 때문에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자녀 때문이랍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비난형입니다. 자, 비난형은 타인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비난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이성형은 스트레스가 유해하다는 연구를 인용했어요. 그럼 이건 객관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네, 초이성형이죠. 초이성형은 여기다 써드리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초이성형은 바로 상황만 고려합니다. 상황만 고려하는 것이 초이성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 어려서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다며 벌떡 일어나서 방안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에서 느낌은 산만형입니다. 자, 산만형은 타인도, 자신도, 상황도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세 가지 모두 다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삶이 힘들어서 상황입니다. 술을 마신다며 자신의 술 문제, 자신을 고려했습니다. 자녀의 학업, 타인을 고려했습니다. 아,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하고 인정했으니까 이것은 일치형입니다. 일치형은 타인, 자신, 상황 모두를 고려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신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을 고려하지 않는 형태를 우리가 회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오케이. 자, 그러면 비교해 보세요. 탈락. 이거 맞고요. 2번. 이거 3만형이니까 탈락. 이거 일치형이니까 탈락. 이거 회유형이니까 탈락. 됐죠? 답은 2번이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31번 문제 들어갑니다. 31번 문제에서 가족치료 모델의 개입 목표입니다.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데요. 자, 첫 번째, 이야기 치료는 문제 중심 이야기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벗어나서 새롭고 건설적인 가족 이야기를 뭐한다? 작성하는 것. 맞습니다. 이야기 가족 치료, 이야기 치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적 이야기에서 대안적 이야기로. 이 녀석이 대안적 이야기입니다. 대안적 이야기의 창출. 이런 것이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구조적 가족 치료는 여기서 중요한 게 위계라고 하는 것과 경계라고 하는 건데요. 가족관계 역기능을 유발하는 가족의 위계와 그 다음에 경계의 그렇습니다. 변화를 도모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리스트럭처, 가족의 재구조화라고 합니다. 가족의 재구조화, 그게 바로 구조적 가족 치료의 목적입니다. 구조적 가족 치료는 미누친이 대표적인 학자죠. 경험적 가족 치료가 나왔는데 경험적 가족 치료에 미분화란 단어가 있나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가족이 미분화에서 벗어나라고 했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가족 분화 촉진이라고 하죠. 가족 분화 촉진이라고 하죠. 자아 분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말하신 분은 누구죠? 네, 보웬입니다. 머레이 보웬. 그래서 다세대적 가족 치료, 다세대적 치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험적 가족 치료가 아니에요. 자, 가족 체계의 변화를 달성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순환고리 나오죠. 순환고리를 끊고 연쇄작용의 변화. 자, 여기 의사소통도 나오죠. 전략적 가족 치료는 헤일리 모델이 있고 마다네스 모델이 있고 밀란학파의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MRI 모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의사소통과 행동 문제의 순환고리, 우리가 피드백 환류고리라고 하죠. 피드백 루프, 환류고리라고 하는데 그것을 끊고 연쇄작용의 변화를 일으킨 것은 MRI 모델이 그렇습니다. 자, MRI 모델의 의사소통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상호작용 치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참고하시고요. 자, MRI 모델의 대표적인 학자 잭슨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과 행동 문제의 순환고리를 끊고 연쇄작용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전략적 가족치료 맞습니다. 이 녀석이 전략적 가족치료에 들어가거든요. 전략적 가족치료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해결중심 가족치료는 예외 상황 보이죠?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예외 상황을 찾아서 확대한다. 그래서 예외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러면 경험적 치료가 있는데 경험적 치료의 개인 목표는 뭘까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가치감, self-worth라고 해서 자존감과 유사한데요. 이것을 끌어올려 주는 겁니다. 가족원의 자존감을 끌어올려 주고 그 다음에 일치형의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일치형의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정도는 야무지게 알아놓으시죠. 여기에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32번 문제 들어갑니다. 32번은 보엔의 문제인데요. 32번 머레이 보엔의 다세대 가족치료입니다. 기법이 적용된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사례 문제네요. 자, 앞에 있는 걸 쭉 보겠습니다. 시작. 자아분화, 삼각관계, 정서적 체계, 가족투사 과정, 다세대 전이.
세대적 전수와 연관성이 있죠. 다세대 전이는 세대적 전수, 세대적 전수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대적 전수 과정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자아분화 바로 앞에서 말했는데요. 가족의 빈곤한 상황에서도 아동 자녀가,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이 자녀는요, 자아분화가 높습니다. 이 자녀는 자아분화 수준이 높아요. 왜요? 자율성이 있으니까. 자아분화가 높은 사람은 자율성을 획득하거든요. 맞습니다. 삼각관계. 아동 자녀가 부모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는 삼각관계는 좋지 않은 겁니다. 자, 여기에서 부모와의 갈등이 있는데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부부가 갈등이 있는데 자녀가 아들이 있네요. 그런데 이 갈등에 이 자녀가 끌려 들어오면 이게 바로 삼각관계를 형성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삼각관계를 형성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트라이앵귤레이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들에 대해서 정서적인 융합을 보이고 아빠와 아들이 소원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겠죠. 이런 정서적인 측면에서 삼각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이거의 해결 기법은 뭐냐? 해결책은 탈삼각화가 됩니다. 해결책은 탈삼각화가 된다. 탈삼각화가 뭐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삼각관계에 끌려 들어온 아들, 이 아들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 아들을 분리시키고 부부와의 갈등, 부부 갈등에 집중하는 거죠. 부부 갈등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탈삼각화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자, 부모의 긴장 관계가 아동 자녀에 주는 정서적 영향을 파악한다. 부모가 긴장한다든지 갈등한다든지 그럴 때 아동 자녀가 정서적으로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게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정서적 체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네, 정서적인 부분을 보는 거예요. 핵가족의 부부 체계가 자신들의 불안을 아동 자녀에게 뭐한다? 투영하는 그러한 과정을 검토하는 것을 가족 투사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기에 말하는 투사는요, 투영과 유사하라고 보시면 돼요. 투사는 투영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부부간의 갈등에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아동 자녀에게 투영시키는데 그러한 과정을 검토하는 것이 가족 투사 과정이라고 합니다. 다세대 전이는 가족의 관계 형성이나 정서 증상이, 여기가 중요한 거죠, 여러 세대에 걸쳐 전수되는 것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모님, 그 위에 부모님들이 삼각관계 형성이 잘 이루어졌었다. 그게 전수되어 내려왔는가? 그것이 아래에도 계속해서 타고 내려오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다세대 전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33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33번 문제는 박스형의 문제인데요. 박스형의 문제에서 점을 3개 주고 어떤 모델이냐 찾아라.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첫 번째, 힘의 우위 보이세요? 두 번째, 의사소통 보이세요? 세 번째, 문제 행동을 유지하도록 지시 보이세요? 요게 포인트죠. 자, 첫 번째는 가족원들 사이의 힘의 우위에 따라 대칭적이거나 또는 보완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뭐 대칭적인 측면도 있고 보완적인 측면도 당연히 있겠죠. 힘의 우위에 따라서 이걸 위계질서라고 하죠. 이것을 위계질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가족의 욕구를 나타내므로 메타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메타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말합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 하거든요. 자, 이거는 의사소통이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족이 문제 행동을 유지하도록 지시한대요.
내담자의 통제력을 발휘한다. 이게 바로 역설적 지시입니다. 역설적 지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치료적 이중구속이란 말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 녀석을 아우를 수 있는 모델이 뭐냐? 그렇습니다. 전략적 가족치료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해됐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개념 다 배웠던 겁니다. 의사소통을 강조했던 것은 바로 앞에서 MRI 모델을 말씀드렸고요. 역설적 지시도 전략적 가족치료에 써쓰는 겁니다. 헤일리가 썼었죠. 자, 34번 문제 들어갈까요? 34번 문제는 가족 개입을 위한 전제 조건인데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가족 개입을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의 문제는 가족 송원 모두에게 영향을 주나요? 네, 맞습니다. 한 송원의 개입 노력은 가족 전체에 영향을 주나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 하죠? 순환적 인과성의 특성이라고 말합니다. 가족 송원의 행동은 순환적 인과성의 특성을 갖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단선적 관점에서 파악한다. 틀렸습니다. 원인은 순환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원인은 순환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에요. 한 가족 송원이 보이는 증상은 가족의 문제를 대신해서 호소하는 것으로 봅니다. 한 가족 송원이 보이는 증상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항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동에 비행 행동을 한다든지 그러면 가족의 문제를 대신해서 호소하는 거다. 우리 가족에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에요. 어려운 문제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순환적 인과성이라는 거 시험에 잘 나오는데 순환적 인과성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호혜성이라든지 상호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문효과, 파문을 일으킨다 그래서 파문효과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사례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사례 문제를 보시면 가족 사례의 어떤 기법인데 첫 번째 합류, 경계선 만들기, 가족 조각, 역설적 지시, 증상 처방입니다. 자, 합류는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 썼던 거고 경계선 만들기도 구조적 가족 치료, 가족 조각은 경험적 가족 치료, 역설적 지시나 증상 처방도 전략적 가족 치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아내가 있고 상담자가 있는데요. 저희 딸은 제 말은 안 들어요. 저희 남편이 뭐든 대신 다 해주거든요. 아이가 남편 말만 들어요. 결국 아이 문제로 인해 부부싸움으로 번지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 딸이 남편 말만 듣기 때문에 남편과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대신해서 다 해주시는군요. 어머니는 그 사이에서 소외된다고 느끼시네요.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기다려주고,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가. 자, 거리두기 하고 있죠, 지금. 밀착되어 있었는데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기다려주고 어머니와 함께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경계 만들기입니다. 경계 만들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답은 3번입니다. 이해되셨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제가 밀착이란 말을 썼잖아요. 자, 밀착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리두기를 해야 되죠. 밀착되어 있으니까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예를 들어서 무관심의 가족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무관심의 가족이 있다. 그럼 이건 경직된 경계라고 앞에서 말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가가는 겁니다. 다가가기죠. 다가가기. 그럼 이거는 경계 만들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명확한 경계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분명한 경계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답은 3번입니다. 자, 36번 문제도 사례 문제입니다.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상담자가 우선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것은 뭐냐라고 했습니다. 경직된 가족 경계를 재구조화한다. 단절된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한다. 알코올 중독 문제에 관여한다. 술 문제 원인으로 보이는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한다. 부모 간 갈등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자아분할을 촉진한다라고 했습니다. A씨는 25세입니다. 청년이네요.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았어요.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았어요.
그 문제에 대한 본인의 인식은 부족합니다. 현재 A씨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만 몇 년 전부터 대화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A씨가 술을 마실 때면 아버지로부터 학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장 시급성이 무엇일까요? 우선적으로 개입해야 될 거라 했으니까 시급성 문제를 따져야 됩니다. 시급성 문제를 따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학대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돼요. 학대는요,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술을 마실 때면 아버지로부터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니 알코올 중독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 문제에 관여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 중독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어떤 가족치료 모델을 활용해서 하든지 그 모델을 활용해서 우리가 개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37번 문제 들어갑니다. 해결 중심 치료에서 가장 많은 패턴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질문 기법의 사례 문제인데요. 옳은 것은 입니다. 자, 관계성 질문, 기적 질문, 대처 질문, 예외 질문, 척도 질문이 있네요. 이거 외에도 면접 전 변화에 대한 질문, 면접 전 변화에 대한 질문, 변자입니다. 자, 기적 질문이 있었죠? 기적 상황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악몽을 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악몽 질문이란 것도 있습니다. 악몽 질문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달라진다면 지금 온 것이 잘 됐다고 생각하느냐,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목표 설정 질문, 목표 설정 질문도 있고요. 이것을 이제 보람을 넣으면 보람 질문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보람 질문이다. 뭐가 달라지면 여기에 온 것이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보람 질문이 되는 건데요. 그것을 목표 설정 질문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놓으셔요. 자, 관계성 질문인데요. 재혼하신 아버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자녀한테 묻는 겁니다. 자녀에게 묻고 있어요. 자녀와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재혼하신 아버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재혼한 아버지는 여기 자리에 오진 않았습니다. 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재혼하신 아버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상담자에게 이야기하겠죠. 관계성 질문 맞습니다. 처음 상담했을 때와 지금의 스트레스 수준을 비교한다면 점수화했네요. 몇 점입니까? 그러면 척도 질문이죠. 점수화했으니까 무슨 질문이다? 척도 질문이에요. 기적 질문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가, 여기가 중요하겠죠? 발생하지 않을 것 같나요? 예외 상황이죠. 예외 상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외 질문이 됩니다. 이것은 무슨 질문이 된다? 예외 질문이 돼요. 대처 질문 아니에요. 4번,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당신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견딜 수 있었나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바로 이게 대처 질문 또는 극복 질문이라고도 합니다. 자, 틀렸네요. 마지막 5번입니다. 처음 상담을 약속했을 때와 지금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변하죠? 말씀해 주세요. 이게 뭐겠어요? 면접 전에 물어보는 거니까 면접 전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면접 전 변화에 대한 질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네요. 자, 38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38번 문제, 여기에 수정이라고 쓰겠습니다. 해설은 맞고요. 여기요. 이 부분을 고치시면 돼요. 이 부분을 고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고쳐야 되는 이유는 이게 답이기 때문에 고쳐야 됩니다. 자, 생태도입니다. 우리 시험에 생태도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생태도는 가족과 환경과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가족과 환경과의 관계를 보는 건데, 이 환경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주변 체계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에코맵 생태도입니다. 용지 중앙에 가족 또는 내담자를 나타내는 원을 그린다. 네, 맞죠. 자, 원을 그려서 여기에 가족원 한 사람을 그릴 수도 있고 가족원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중심원 내부에 내담자나 동거 가족을 그리죠. 여기 안에 뭐 예를 들어서 3인 가족이다. 그럼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 안에 내담자를 그린다. 뭐 내담자에 김아무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중심원 외부입니다. 내담자 또는 가족과 상호작용하는 외부 체계를 작은 원으로 그립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원의 양은 원입니다. 제가 자원이 뭐라겠죠? 여기 있네요. 자원이 뭐라고요? 환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원의 양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거고 여기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 겁니다. 자원의 양은 원입니다. 관계의 속성은 선으로 나타내겠죠. 관계의 속성은 선으로 나타내는데 뭐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관계다 그러면은 실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좀 빈약한 관계다 그러면 실선 이렇게 그리는 거고 갈등이 있다 그럼 이렇게 철길 모양으로 그려요. 원서에 보면은 이렇게 선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관계의 속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자원은 원으로 관계는 선으로 나타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탈락. 그래서 답은 4번 기역, 니은, 디귿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은, 디귿, 리을로 되어 있을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으로 수정해 주세요. 자, 38번 문제까지 해드렸습니다. 좀 수월하신가요? 어렵지 않게 느끼셨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론에서 가족치료 모델을 여러 가지 모델을 배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단어들도 좀 숙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어떤 모델에는 어떤 단어가 키워드가 된다. 그 정도만 좀 잘 알아도 문제침은 읽어 나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다음 시간에 12문제 남았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